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이고 IT 분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 고민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건 바로 장모님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소개팅 같은 흔한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약속이 있었고 퇴근을 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저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자주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 급속도로 친해진 그런 사이였죠. 평상시에는 동생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기에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갑자기 제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남들에 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회사에서 일만 하는 일벌레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외로워지던 차에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소개시켜줄 여자의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사진을 보는데 아이돌 걸그룹 같은 풋풋하고 상큼한 예쁜 미모에 놀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예쁜 미모보다도 어려 보이는 모습에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았죠. 도대체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려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보다 3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9살이 어리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가능하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격 이런 건 뒷전이었고 그저 나이와 예쁜 미모에 빠지고 말았죠. 동생에게는 평생 이 은혜 갚을 테니 반드시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더군요. 결국 며칠이 지나고 화창한 날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먼저 도착한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카페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죠. 예상대로 기다리던 소개녀가 도착을 했고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진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진을 뚫고 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풋풋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맞는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앉으라고 손짓을 했죠. 그렇게 소개를 받는 그날 그녀와 저는 기본적인 소개를 주고받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렇게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리면 지금쯤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테고 제 나이가 훨씬 많은데
부담스러운 건 없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원래 성격이 보수적인 성격에다가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 때부터 자신이 바라던 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기왕이면 철이 없는 또래 남자들보다는 저 같은 연상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생각을 알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더욱 자신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 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최소 200만 원에서 많이 쓸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때는 은근슬쩍 잘못된 걸 지적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였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별 남자들이 다 찝쩍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슥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같이 겪으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룸식으로 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긴장한 나머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서 나오다가 어떤 여성분을 마주쳤는데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어서 연예인들이 흔하다고 들었기에 말로만 듣던 연예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서 방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고 장모님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머릿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혹시 연예인 같던 그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들어온 그 연예인 같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실 때 제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아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더 크시다는 걸 알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셨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침표를 찍고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인고 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유부녀에게 추근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애면 덜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다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다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거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라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에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는 죄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버린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모든 걸 밝혀버릴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다가 메시지를 주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 호감이 가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오늘 만난 게 두 번째였고 그 남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고는 싶었지만 바보같이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두 번 만난 사람한테 저런 명품들은 선물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너무 돈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물을 해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무표정으로 대답을 했죠. 이미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믿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면서 말했죠. 거짓말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제 바램대로 개인 소셜 계정도 지울 거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면 오해할 일 없게 카드 내역 전부 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 해본 터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도 그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듯이 번호도 바꾸고 소셜 계정도 지워버렸고 지나친 카드 사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요리를 배울 거라며 장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 댁을 가는 게 맞는지 몰래 따라가 본 것도 수차례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예전처럼 아낌없이 잘 대해줬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소에도 장모님을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가는 횟수보다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잦아지셨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무슨 미모의 여배우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기분인데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너무 훌륭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예전처럼 잘 대해줘서 그런 건지 아내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건가 싶은 그런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 환경이었기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이죠. 심지어 혹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새 본인이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싶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절대로 한눈을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는 건지 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때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평상시에도 장모님께서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을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3정거장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연예인처럼 미인이시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외모는 너무 동안에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연예인처럼 훌륭하셨으니깐요. 심지어 어떤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수천 번을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의심이 커져갔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의 생김새가 아내도 닮지 않았고 저와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커봐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보다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민소매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편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 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관리를 잘하셔서 20대 못지않은 몸매셨죠.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의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장모님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또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저도 몰래 키워왔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했고 잠들어 있는 장모님을 앞에 두고 모든 사실을 터놓고 하소연을 했죠. 결혼 후에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장모님의 행동들이 너무 설레어서 이제는 내 감정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을 꺼내고 나서는 아차 싶어서 봤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사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한 기억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이 몸 둘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받아온 내조와 다르게 장모님이 해주시던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 키워나가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내용에 대해 물어봐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과를 알 때까지는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장모님은 아직 술이 덜 깨신 건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미 상황은 엉망진창이니 다른 건 전부 다 있고 술이나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도 이런 감정은 처음 든다고 하시면서 딸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자신이 어릴 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다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묘한 기류가 흘러버렸죠. 결국 장모님과 저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결과 정말 불행하게도 제 친자식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참 묘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생각보다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해주었고 장모님은 상처가 된 것 아니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아마도 아내와의 인연은 처음 바람 피우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끝이 난 것 같다고요. 차라리 지금은 다행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장모님은 울고만 있더라고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우리의 감정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죠. 굳이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뒷일을 걱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애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신한 건 그쪽이니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굳이 이 모든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고 했죠. 그러자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셨는지 일단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욕을 하실지는 몰라도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신의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결코 없었을 테죠. 그리고 저를 속이고 또다시 바람을 피워서 제 자식이 아닌 아이까지 낳고도 뻔뻔하게 아무 말도 없었다는 데서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졌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혼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고는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자신 몰래 이런 걸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따지려 들길래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자 본인은 절대 쉽게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의 불륜으로 모든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빨리 부부 사이를 정리하고 싶어서 위자료를 주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장모였었던 그녀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앞으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두 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행복하게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더 경험해보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픽션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화에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에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기에 그 전에는 굳이 회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호음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고 문자를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렇게 20분가량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 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던 마음이 한결 놓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 기사님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다시 걱정이 된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오빠 아내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등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면서 자기야 이리 와 하더니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빠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딴 헛소리를 짓걸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어김없이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한 헛소리가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다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연결이 끊겨 버리더라고요.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제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화들짝 놀래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 깬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해장국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사랑한다는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말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의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내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아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한 뼘 통화를 켜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곳에서 카드를 긁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걸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까 제 아내와 갔었다고 말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온갖 욕을 하였고 제 아내는 같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 놈이랑 같이 들어갔던 걸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거길 갔던 것을 자백은 하는데 이번엔 신체 접촉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지 아내한테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지 멀쩡한 두 남녀가 거길 들어가 놓고 그냥 나왔다는 게 믿어질까요?
만약 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회사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괘씸하게도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서 2차로 해장국 집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까 걷길 간 것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놈과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미쳐버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아떼라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거죠.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아떼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을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딴 남자 바라보게끔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게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의 미모가 뛰어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30대 초반의 동갑 부부였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동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남들처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가 비치에 있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회사 간의 업무 파트너 담당자들이었기에 매주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었고 얼굴은 연예인 중에 김사랑을 닮아서 세련미가 넘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었죠. 솔직히 그에 비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였었고 아내는 미모면 미모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스펙까지 뭐 하나 꿀릴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여자였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전과 다르게 저를 깔보는 듯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취급이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기에 그런 상처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그녀도 제 마음을 알라줬는지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조차도 저를 사랑해서 변했던 행동은 아니었더군요. 왜냐하면 훗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다 아내가 제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술김에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같은 회사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복수심에 저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다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지 짐작은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은 아내의 팀장인 유부남과 여직원 1명 그리고 남자 후배가 1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저는 그녀의 관심이 행복하기만 했었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힘든 시련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두절은 기본이었고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서 아내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녀와 이별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자주 술을 마시던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친구와는 어릴 때부터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쩔쩔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모든 게 터져버렸고 분노가 한번 시작하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 남자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나와는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여행을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애를 잘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힘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새벽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니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아보니 우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걸 너무 몰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도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은 자신도 후회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고민이 잠깐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결국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제게 헌신을 다해주더군요.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이면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갔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여행 가서 별일이 없었던 거 맞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와는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 의심이 되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라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너무 의심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출 없이 작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들 부러울 거 하나 없었고 진짜 세상이 모두 다 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은 곧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의 합의하에 딸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날 이후로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고 12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상냥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어느 날 옆집에 유명 배우처럼 생긴 데다가 근육질 몸매의 얼굴도 잘생긴 30대 정도의 이혼남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평화로웠던 제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부터 복도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말을 섞더니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보고도 오고 가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매번 옆집 아저씨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옆집에 사는 이혼남의 이야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예전처럼 또다시 의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혹시라도 찌질하게 보일까 봐서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딸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미안함이 너무 컸었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입는 반바지나 치마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냈었죠. 오죽하면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서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아내의 미모를 시기 질투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의 한때 기분 이련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믿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보는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아내도 약간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오늘 무슨 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서 놀라는데 오늘 외근 갔다가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고 처음 보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기분 전환 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했고 일찍 마친 김에 같이 장이나 보러 가자고 하고서 아내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이웃남도 때마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약간 흠칫하는 듯한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던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이야기도 잘 섞지 않았고 옆집 남자는 저와 인사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단지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모습이 저에게만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트를 가는 동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남자랑 친하다면서 왜 어색하게 인사하냐고 했더니 몇 번 마주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뭔가 어두운 느낌에 멀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집 남자가 원래는 성격도 밝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성격이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고 담배도 엄청나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그날 이후로 옆집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겨나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는 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들은 없어 보이더군요. 옆집 남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도 빠지지 않고 혼자서 잘 나가더군요. 단정히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고 그런 모습들이 어두워 보인다거나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뿐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잘해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직접 지켜본 옆집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유부녀라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처럼 몸매도 좋았고 피부 관리도 항상 잘해왔기에 20대 중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남자들이 10명 중에 5명은 다시 쳐다볼 정도로 훌륭했었기에 옆집 사는 남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저 몰래 들이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외근하고 일찍 들어간 날도 아내가 굳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수상했고, 왜 그때 때마침 옆집 남자는 외출을 했으며 서로가 어색해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샤워를 했고, 둘이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있어서 둘 다 놀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마트에 다녀오고 나서도 잠들기 전 낮에 봤던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다가갔던 이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절대 2번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지키려고 애써봤지만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아내가 입고 있는 의상들도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는 옆집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 따위로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따질 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제 추측일 뿐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고 나면 지금의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집사람도 사람이니까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이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고 더러운 기분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 표정이 어두워 있으니 친구들은 집요하게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한 친구가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천장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이렇게 백날 천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자 의심은 더 커질 거라며 차라리 제 생각이 맞든 아니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저와 딸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때도 의심을 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막상 검사를 할 때는 덤덤했었고 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니 더 행복해졌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를 또다시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운동을 나가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보다 덩치도 좋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지닌 옆집 남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기 상황에 대처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면 그냥 주먹 다툼을 하고서 징역이라도 가겠다고 각오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며칠 동안 매일 녹화된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감정이었는데 정말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 건 비디오 녹화일은 토요일이었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근을 해야 해서 주말인데 불구하고 출근을 했던 날인데 그 틈을 타서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손이 정신없이 떨렸습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딸 아이는 이미 집사람이 밖으로 데려가더니 이웃집에 놀라고 맡겨뒀는지 집사람은 혼자서 들어왔던 상태였죠. 아무튼 집사람과 그 남자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냉장고로 가더니 제가 사뒀던 캔맥주를 따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졌고 제 믿음에 대한 대가는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바램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던 거죠. 그동안 왜 집사람이 그동안 그런 행동들과 지나친 의상들을 입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카메라 쪽으로 뒤돌아 서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옆집 남자겠거니 생각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제 딸아이의 친구 아빠더군요. 그 남자의 딸과 제 딸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현실감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랫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얼굴도 못생겼을 뿐더러 고지식한 선비 마냥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정말 제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겠더군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버렸고 더 이상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비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아랫집 남자는 외적으로나 다른 건 볼품이 없더라도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언제 한번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집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잘 웃고 기분 좋게 보내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아래집 남자랑 코드가 잘 맞는다며 그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랫집 남자를 무시했어서 그랬던 건지 그 말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렸던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눈이 맞았던 걸 눈치챘어야 했던 건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고 두 번 다시는 세상에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마 딸아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그러면 차라리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잘못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수겠거니 생각하고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도저히 겁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네요. 결국에 어떻게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의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딸아이 좀 데려가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지만 제 어두운 표정과 침묵의 낌새를 느끼셨는지 조용히 저를 따라와 주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집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고 빠짐없이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증거 영상도 있으니 원하시면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셨고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에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엄청난 무시를 하던 분들입니다. 물론 당신네들 딸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성에 찰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하면서 무시하던 장인과 장모였는데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던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그렇게 짧은 침묵이 지나고 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다 자기 탓이랍니다. 내 딸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그러면 자신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소녀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 보는 장모님의 태도와 행동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직접 보게 된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짓을 저지른 걸 알게 된 장인 장모는 두 분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장인 장모는 집으로 가셨고 몇 시간 뒤 집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문이 부서질 듯이 문을 닫고서는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있던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도 없이 말했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이를 왜 키우냐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발악을 하면서 대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허탈했고 슬퍼서 오히려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울고불고 빌었더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다면 아마도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서 정말 소중하고 과분했던 집사람이었죠. 그만큼이나 저는 진짜 많이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차마 집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서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람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상황이 정리되고 서로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기에 딸아이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그 정신 나간 유부남도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 유부남의 아내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에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팔면 너무 막심한 손해였을 뿐더러 온전히 제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던 덕분도 있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은 더 늘어났기에 항상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고 일 없는 날에는 대리기사도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아이에게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었죠. 저는 5년째 낡은 구두를 고쳐가며 신어도 제 딸의 옷과 신발은 꼭 유명 메이커로 사서 입히고 신겼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 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넘게 마시던 술도 안 마시게 되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주님처럼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날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모조리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말썽도 안 부리고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웠습니다. 쌓여가는 딸의 시집 미천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약간씩 다리를 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집안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은 돈도 500만 원 정도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예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 웃음 치면서 사는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들더군요.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중매로 만나서 서로가 점점 호감을 쌓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갖고서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는 처절하고 아팠던 지옥 같은 제 과거를 보상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며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동네 마트에서 다리를 절면서도 알바를 하더군요. 딸도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친모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는 잘했네요. 예전 집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철이 없는 남자를 만났는지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린 뒤로는 가족들에게조차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젠 저는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바람 피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 지옥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성과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소고기에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